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TAT 2급 제 77회 11월 지난달이죠. 11월 16일 날 실시되었던 기출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좀 이렇게 놓고 다음과 관련이 있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나와 있죠.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오늘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겠죠. 재무제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배웠던 재무제표는 무엇이 있었나요? 재무제표에는 재무 상태표, 그리고 상태표, 그다음에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 그다음에 추석. 이 5가지를 우린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이 5가지 재무제표를 만들면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런 가정 하에 이 재무제표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그럼 그 기본 가정이 뭐가 있나 봤더니 첫 번째로는 여기 기업 실체의 가정이라는 게 있대요. 기업 실체라는 것은 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법인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개인이라는 용어와 반대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얘기죠. 여기. 그래서 우리 개인이라고 하면 우리 인격이 있는 주체를 우리 개인이라고 부르죠. 근데 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법으로서 인격을 부여한 거예요. 개인인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둘 존재할 수가 없듯이 법인도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법인이 둘 이상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도 인격체, 법인도 인격체. 그러니 그 회사를 운영하는 개인이 사장이 됐던 대표이사가 됐던 그 개인이 그 회사를 운영할 때 그 회사의 형태가 법인이라고 한다면 이 법인은 별도의 인격체로 따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이 말을 기업 실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업 실체의 가정, 여러분이 FAT 1급 과정에서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4개 보기를 주고서는 여기서 이렇게 골라보세요. 이런 형태가 시험 문제였었어요. 좀 단순하죠? 그런데 TAT 2급, 그다음에 TAT 1급, 여러분이 배우실 또 접하시게 될 자격시험에서는 급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기업 실체 가정에 대한 항목들, 그다음에 계속기업의 가정의 항목들, 그다음에 기간별 보고의 그 가정의 항목들, 요 설명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요 문제에서처럼 얘 설명이 어떤 거에 설명이 되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즉 시험을 보면서 시간이 좀 더 사고하게끔 만들어 놓는 시험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회사들의 경우, 지배 회사와 종속 회사는 단일의 법적 실체가 아니지만 단일의 경제적 실체를 형성하여 하나의 회계 단위로 연결 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이 된다. 바로 여기 기업 실체에 대한 설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달라고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어차피 접하셨으니까 회계 이론에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하시면 복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죠. 두 번째 문제를 보니까 회계부서의 두 직원 간의 다음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장님, 지난 연말 거래처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원을 신입 직원이 기부금으로 입력한 오류가 결산 과정에서 발견되었어요. 라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 대화에서 거래처 직원의 결혼 축의금 그러면 얘는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 요즘은 얘를 기업 활동비 뭐라 불렀더라? 기업 저도 익숙지가 않아서 금방 이해가 나오질 않네요. 기업 기업 활동비라고 일단 해놓을게요. 접대비예요. 그런데 기부금이라는 계정으로 써놨단 말이죠. 지금 얘를 신입 직원이 기부금. 자, 그렇게 됐더니 과장님이 뭐라 하시면 그래? 그렇다면 수정전 결산서 상에는 무엇이 지금 요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엇이 되겠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기부금 1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항목인지 여러분 이제 세무 2급을 준비하시면서 기부금은 여기 우리 손익구분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표가 이런 순서대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수준에서는 반드시 손익계산서의 구분 내용을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그리고 계정 과목이 여기서처럼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지 접대비 같은 경우는 판관비에 해당되죠. 여기에 속하는지, 즉 판관비인지 영업의 비용인지 계정들을 반드시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신입사원이 신입직원이 기부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 있으니 지금 원래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판관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판관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들어갔으니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10만 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여기에 나타날 거란 얘기죠. 왜? 기부금은 비용 계정이고 접대비도 비용 계정인데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영업이익의 증가 감소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기부금에서 빼가지고 판관비로 이렇게 보내게 된다면 영업이익이 10만 원만큼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판관비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 비용이 적게 들어가 있으니 이익이 과대 계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결과 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여기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있나요? 없나요? 당기순이익에는 뭐 더하기 빼기 하면은 결국 여기다 표시해 볼까요? 원래 영업의 비용 여기서 10만 원을 빼주고 판관비에다 10만 원을 더해주면 당기순이익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영향이 전혀 없어요. 근데 영업이익에는 영향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비용이 이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영업이익이 10만 원만큼 과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세 번째 영업이익 10만 원 과대 계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는 항공이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라고 해요. 기계장치를 취득했대요. 2024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얼마죠?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기계장치를 취득한 일시는 24년 1월 1일 날 기계장치 취득했고요. 취득원가는 300만 원이었대요.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은 얼마를 받았었냐면 50만 원을 받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천정 가치는 없고 정액법 상각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랬을 때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정부 보조금은 계정은요 보통 그 유형자산에서 TAT 2급에 추가된 TAT 1급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추가된 내용이라고 보는 거죠.
정부 보조금 보통 2급 이상, TT 2급 이상에서만 나와요. TT 1급에도 나오고요.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 뭐 수업 시간에 설명은 된 부분이지만 간략하게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 다 정리하면 정부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거의 틀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든답니다. 정부 보조금 전반적인 거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정부 보조금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익 보조금. 수익 보조금이라는 것은 그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 대상 또는 회사가 그 조건만 다 갖추었다면, 그냥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 보조금 받을 만한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50만 원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보조금은 정부에서 보내준 거였었어요. 보통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좀 많았었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돈 줘서 그만큼 메꿨어요.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으니 수익이죠. 그 계정 이름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고 계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아직 그 보조금에 대한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다 완성된 충족된 건 아니었을 경우는 정부 보조금 수익이라는 계정 대신에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이 쓰이고요. 만약에 그 조건이 충족되면 선수 수익 차변으로 빼주고 다시 정부 보조금 수익 이렇게 기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형태가 있고요. 시험 문제도 곧잘 나와요. 정부 보조금 요 내용은 TT 2급, TT 1급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란 말이죠. 새로 추가된 거라서. 그래서 수익 보조금은 되게 간단한데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고 계정을 쓰기가 되게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형태의 문제는 두 번째 형태예요. 지금처럼 자산을 취득하는데 정부가 보조를 해줘요. 이런 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에서 무슨 어떤 그런 걸 좀 뭐라 그럴까 지원해서 육성시키고자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자산 기계장치 같은 거 그런 산업을 좀 육성시키려고 하면 보통 옛날에 지금 제가 가끔 예를 들어드리는 게 그 3D 프린터 있잖아요. 그 3D 프린터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업을 해야 될 텐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정부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하려는 그런 사업자들한테 정부에서 일정 금액 자산을 취득할 때 보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이번에는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우리가 보통예금 통장으로 50만 원을 먼저 받았고요. 이때는 수익이 아니라 이 정부 보조금은 어디에 써야 되냐면 자산을 취득하는데 쓰일 거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왔을 때는 여기 정부 보조금이라고만 써요. 계정물이요. 그리고 5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정부 보조금은 이렇게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 우리 회사의 돈이 800만 원 있었다고 가정해보고 정부에서 보여준 돈 이 중에서 800만 원 중에 얼마가 있었냐면 50만 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장부가액으로 보통예금은 정부 보조금을 차감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750만 원이에요 하고 재무상태표에 정부 보조금을 받았을 때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요걸 갖다가 보통예금을 차감하는 규정이라고 해서
정부보조금 요 계정 코드 번호가 100번대예요. 130 몇 번이고 등등 지정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정부보조금은 계정 코드가 100번대, 그리고 그 계정의 성격은 보통예금 차감 계정의 성격을 갖고 재무상태표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정부에서 보조금 받았죠? 이제 자산을 취득하려고 그래요. 자산 취득할 때는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기계장치가 300만원짜리예요. 300만원짜리 취득했고, 보통예금에서 300만원 그대로 다 이체를 해줬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죠. 그죠? 그런데 정부보조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계장치를 취득했을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정부보조금을 사용했잖아요. 그럼 이 정부보조금을 반드시 상계에서 없애줘야 돼요. 왜? 사용됐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차변에다가 정부보조금을 갖다가 보통예금의 차감 규정을 상계시켜서 소멸시키고 없애버리고요. 반드시 상기시키고, 자, 이번에는 이 보조금으로 50만원어치 이 가격이 어디에 따라 붙는 거예요? 기계장치에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는 300만원짜리 우리가 샀긴 했지만, 이 기계장치 300만원 중에서 50만원만큼은 정부 보조금으로 샀다는 걸 표시해 놓기 위해서 다시 똑같은 계정으로 정부 보조금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정부 보조금과 이 정부 보조금이 계정 코드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 나중에 시험제도 실제로 나오긴 하는데, 보통예금 차감 계정의 정부 보조금은 코드 번호가 100번대고요. 여기는 200번대예요. 자산 계정에 대한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보통예금하고 똑같은 논리로 기계장치 300만원짜리에서 정부 보조금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게 5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기계장치의 우리 것의 가격은 25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정부보조금은 차감 계정으로서 재무상태표에 반드시 이렇게 표시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부보조금이 이렇게 쓰이는 게 좀 낯설기는 할 텐데,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자산 취득 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서 정부보조금을 보통예금이 아니라 당좌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기는 당좌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바뀌는 거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현금 계정의 차감 계정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뭘 받았느냐에 따라서, 즉 정부에서 준 돈과 우리 자산과 구분해서 표시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에요. 기록할 때. 자, 이렇게 자산을 취득했으면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할 텐데,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1년이 지나면 감가상각을 해야 되겠죠. 자, 감가상각을 하는데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이고 정액법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용연수 5년이면 여기 기계장치 배운 대로 감가상각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300만원 나누기 5년 그러면 차변에 감가상각비는 12월 31일 현재로 60만원 이렇게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60만원 나오는 거는 우리가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생소하게 볼 건 뭐냐면, 기계장치를 감가상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받았던 이 정부 보조금 있죠? 정부 보조금도 똑같은 상각 방법으로 상각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이 여기 현재 파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정부 보조금이 얼마가 여기서 줄어드는 거냐면은 10만원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이 정부 보조금은 100번 떼겠어요? 200번 떼겠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50만원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200번 떼예요. 그래서 얘도 상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매년 10만원씩 5년 동안 이렇게 보조금이 감소가 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잔액을 다 없애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똑같아요.
다 없어질 때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정부보조금을 정부에서 보조해준 금액을 이렇게 없애면서 대변에는 뭐라고 쓰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가상각비라고 써주셔야 돼요. 감가상각비를 그러면 비용인데 이만큼을 정부보조금으로 빼주는 거예요. 즉 어떤 결과가 되느냐 하면 지금 이 기계장치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60만 원이 발생했는데 정부보조금에 10만 원을 차감해 주면서 대변에 감가상각비를 이만큼 다시 계상을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60만 원이었는데 비용 10만 원을 갖다가 소멸시켜 주니까 우리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 되겠죠. 비용이 감소하면 이익은 증가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금액을 가지고서 사업을 할 때 해당 연도에 1년 차에 다 그 금액을 지원은 해줬지만 금액은 지원해줬지만 그 효과는 회사에 이익을 주는 효과는 5년에 걸쳐서 10만 원씩 이익을 증가하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 중요한 회계 처리 중에 하나가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따 보면 문제에서 감가상각비가 올해 12월 31일 반영될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60만 원에서 이렇게 10만 원 차감돼서 답은 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결과론적으로 이제 얘는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는 항목이에요. 유형자산. 기계장치 취득원가 300만 원짜리에서 감가상각 누객 50만 원. 그러니까 장부가액은 250만 원이 남아있겠죠. 자, 250 중에서 정부보조금 10만 원 뺐죠. 틀렸다. 여기가 50만 원이 아니라 감가상각 누객이 6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좀 여기 6이라고 고치세요. 6, 10만 원. 그럼 장부가액은 24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보조금 10만 원에서 우리가 기계장치에 대한 것은 23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기말 재무제표상에 표시되는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표시 내용이라는 얘기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감가상각비 얼마인가요? 물어봤을 때 해당되는 답은 여기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정부 보조금에 대한 거는 여러분이 이 내용만 잘 알고 계시면은 이 내용 안에서 TET 1급까지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차근차근 복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문제는 항공의 경영진은 자재 관리 담당자가 재고자산을 횡령하였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자재 관리 담당자의 횡령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단 횡령의 원인에 의한 재고자산 손실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재고자산 손실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요, 여기 보기에 주어진 자료들을 보았을 때 손익구분, 즉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과 그 다음에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상품기죠. 요 두 가지가 결합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부분 FAT 1급 정도 수준에서는 매출원가라든지 손익구분 따로따로 한 문제씩을 내지만 급수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두 문제를 냈던 걸 섞어서 한 문제로 내는 형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TET 2급부터 시작해서 TET 1급 되면은 한 문제 TET
2급이나 FAT 1급에서 한 3문제 낼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의 문제로 출제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초기 과정, 그다음에 여기 중급 과정 여러분 배우시는 TAT 2급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때 확실하게 숙지를 해 놓으셔야지 손익구분은 외웠는데 얘를 몰라. 그럼 이런 문제 못 푼단 말이죠. TAT 1급 가면 이런 게 3개 내지 4개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 복잡하겠죠. 그래서 배우실 때 정확하게 잘 그때 배우시는 것들을 숙지하시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우리 매출효과 구할 때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재고액 빼면 그때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이 되는 거라고 나오는 거고, 이 매출원가는 어디에서 필요한 거예요? 이 손익계산서 만들 때 매출원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손익계산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매출원가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해당되는 곳에다가 하나씩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재고에 대한 기초재고액은 6만원이래요. 여기가 6만원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기 매입액 있죠? 단기 매입액은 45만원이래요. 45만원. 알려주는 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자, 단기 매출액은 40만원이래요. 그럼 단기 매출액은 이 손익구분액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40만원. 그 다음에 실사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실사니까 실제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창고에 기말 재고가 10만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매출원가만 지금 남았죠. 자, 근데 이 기말 재고는 지금 얘를 갖다가 횡령한 결과 값인 거예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아야 되는데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거를 여기 자재 관리 담당자가 횡령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인지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매출원가는 얼마냐면 매출 총이익률 요거 하나 남았어요. 매출 총이익률이 20%래요. 매출 총이익, 이게 금액이 아니라 비율로 20%라고 하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의 20%라는 얘기니까 매출액의 20%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겠어요? 40만원 곱하기 20% 하게 되면 8만원 계산되죠. 그럼 매출원가는 얼마였겠습니까?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매출원가는 얼마였어요? 매출원가는 40만원에서 8만원 빼면 여기는 32만원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래서 매출원가는 32만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이 매출원가 계산을 역으로 이쪽으로 보내시게 되면은 여기 32만원은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금액이 확정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6만원 기초재고액 더하기 단기 매입액 45만원 더하면 51만원이죠. 51만원에서 32만원 빼면 그 다음에 기말재고가 계산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자, 50 하나씩 다 써드릴까요? 6만원 더하기 45만원 빼기 32만원 이렇게 하면 얼마가 계산이 돼요? 51만원 계산기 눌러야 되나? 51 32 18만원 되겠네요. 18만원 맞나? 19만원? 잠깐만요. 정확하게 51만원에서 32만원 빼면은 19만원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어려워. 19만원이 지금 기말 재고로 요 총계정원장의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19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재고가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10만 원밖에 없다면서요. 얼마가 차이 나요? 9만 원 차이 나죠, 얘하고. 그죠? 9만 원만큼을 좀 재고가 비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4번 9만 원이 됩니다 라고 계산을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되셨죠? 자, 기본적으로 손익구분 요거와 매출원가,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두 개를 활용해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였었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말 잔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말 그대로 부채죠. 그래서 정기 2월이 여기 얼마가 넘어왔냐면 500만 원이 넘어왔어요. 얘는 뭘 뜻하느냐 하면 전년도 말에 우리 회사의 전 직원이 퇴사했을 때 퇴직금으로 줘야 되는 그 의무 금액이 500만 원이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그런데 올해 여기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200만 원이 감소했어요. 부채는 대변이 증가, 차변이 감소잖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부채니까 500만 원 정기 2월 넘어왔던 게 지금 나머지 중에서 200만 원 퇴사자가 발생해서 200만 원만큼은 지금 그 퇴직급여를 갖다가 충당금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잔액은 얼마 남아 있겠어요? 잔액은 지금 300만 원 남아 있겠죠. 그죠? 잔액이 300만 원 남아 있는데 12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갖다가 담당자가 이렇게 했대요. 차변에 퇴직급여 600만 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6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회계 처리한 거 보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얼마가 더 증가했어요. 600만 원만큼 더 증가했죠. 아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사용하고 얼마 남았었는데 300만 원 남았었는데 12월 31일 날 결산 정리사항으로 분개를 해주고 나서 올해 기말에 12월 31일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얼마냐고 물어본 거예요. 이하고 이 합치면 900만 원이죠. 즉 올해 12월 31일 현재 전 직원들이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급여 추계액은 얼마였었습니까?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퇴직급여 추계액은 여기 900만 원이 였던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남았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 600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해당되는 답은 당연히 요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장부 마감 전 발견된 다음 오류사항 중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FAT 1급에서도 수시로 시험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들이고요. 질문에서 이 손익구분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당연히 막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한테 밥줄이니까요. 이건 그냥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당기순이익은 어디에 있어요? 맨 밑에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정들 대손상각비는 지금 손익구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판관비에 해당되는지 뭐에 해당되는지 이걸 갖다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미계상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하지 않았대요. 대손상각비는 이 판관비에 해당됩니다. 이거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잘 대손상각비가 영업의 비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대손상각비는 채권에 대해서, 매출채권이나 기타 채권에 대해서, 특히나 매출채권에 대해서 받지 못하는 것을 비용 처리한 거기 때문에 얘는 판관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으니 당연히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당기순이익에 그만큼 영향이 가겠죠. 두 번째, 여기 감가상각비도 지금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아직 계상을 안 했대요. 그럼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데? 얘도 판관비에 들어가요. 그러니 얘도 들어가야 될 게 안 들어갔으니 당기순이익이 당연히 영향이 미쳐지겠죠.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영업외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 안 들어갔으니 얘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 처분손실, 파란 거 할게요. 유형자산 처분손실이라는 계정은 여기 영업외 비용에 해당이 되는데 얘를 판관비로 계상을 했대요. 얘는 계상하기는 한 거잖아요. 위치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근데 여기서 계상하나, 여기서 계상하나 상관없죠. 여기에 들어가도 그 결과값은 변하지 않아요. 영업의 비용에 들어가도 판관비에 들어가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여기 1,000원을 집어넣거나 또는 여기서 1,000원을 빼고 여기서 1,000원을 집어넣거나 얘는 금액이 일정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TAT 2급 재무회계 문제 6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7번 문제부터는 저기 문제죠. 세무회계 문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세법 문제, 세무회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